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도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당분간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6월 여름이 됐군요. 제 건강 강의는 여전히 두 가지 단락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건강 강의에서 많은 부분이 요새는 이 철학적인 어떤 개념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거의 1년쯤 다 돼 가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명론 또는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달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결정짓는 뿌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각에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공부하고 또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죠. 만약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운명이 결정된 거겠죠. 그게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운명론이 틀리다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선택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죠. 다른 동물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뉘앙스 때문에 자유의지, 내 자유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와 운명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의 개념이 흔들리면은 이거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9번째 시간으로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그 자기 자신, 즉 자아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전두엽에 해당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전두엽에서 나오죠. 그렇다면 흔히 속담으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말처럼 나를 바꾸는데 어떻게 전두엽이 전두엽을 바꿀 수가 있는가라는 어떤 논리 모순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전두엽보다도 더 상위에 해당하는 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갇혀져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한 걸 잠깐 복습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먼저는 강렬한 그 의지가 있어야, 그러니까 욕구가 있어야죠. 나를 좀 변화시키고 싶다. 근데 이런 욕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는 분들한테는 생길 수가 없겠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대로 행복한데 내가 왜 나를 바꿔야 돼? 반면에 이런 의지는 어떤 분들에게 잘 생길 수 있냐면 어떤 일에 실패했거나 그 다음에 좌절을 맛보았거나 아니면 인생에 회의감이 들었거나 어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저점을 바닥을 쳤다고 생각할 때는 쉽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돌이켜보고 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기회입니다. 이때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젊은 학생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회가 안 오는 거를 참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실패나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크게 봐서 축복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강한 욕구가 생기죠. 뭔가 달리 살아보자. 뭔가를 바꿔보자. 내 자신이 좀 변화보고 싶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need, 이 필요성이 생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단계는 그런 강렬한 이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사실. 구하는 거는 그냥 필요성만 느끼는 게 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가 자기 자신이 아는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른다는 절대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닥터 뉴버그라는 이 의사는요, 이 사람은 이제 뇌 촬영 전문 의사였는데 환자들을 수십 년 동안 이 뇌 촬영을 하면서 같은 환자가 몇 년에 한 번씩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뇌 모양이 변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신기하다. 왜 어떻게 사람이 뇌가 모양이 변할 수가 있는가? 뇌는 불변이라고 믿었던 그 시절 때부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고 이 사람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뇌가 변하는 그 환자들은 분명히 인생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의 변화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신을 발견하고 절제자에게 강력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타이틀처럼 하나님이 우리 뇌를 바꿔주신다. 이런 타이틀로 책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에게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죠. 간절히. 그래서 우리에게 디자이어가 있고 우리가 강렬하게 정신 일도 하사 불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신을 집중해서 구하면 효과가 더 있다는 거죠. 즉 무슨 효과가요? 뇌가 변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뇌는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정신 세계를 다루는 영역이 있고 이 우리 육체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합치면서 함께 포커싱을 할 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과학적인 이 근거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고 자주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데 반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뇌 예를 들면 수백억, 600억, 8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뇌세포들이 다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30%도 우리는 사용을 못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구조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30%마저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하는데 관여된 뇌세포들만 이
활성화가 됩니다. 즉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경험을 해보셨어요?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물끄러미 밖을 쳐다보고 있으면 창밖에 뭐가 일어나는지 의식이 안 되죠. 보고는 있어도 뇌에서 의식을 안 하죠.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표현할 때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생각을 골똘히 하는데 앞에 뭐가 지나가도 뭐가 지나가는지 이 인식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뇌는 어떤 한 포커스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뇌세포들이 극도로 활성화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생각을 계속 그 패턴으로 한다면 그 세포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한 가지 조건이 주었을 때 사람마다 반응하는 양상은 뭐 여러 가지겠죠. 크게 봐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계속 프랙티스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어떤 자극이 주었을 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뇌 모양을 바꾸려면, 즉, 나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틀에 박힌 생각, 계속했던 생각, 나의 성격대로, 나의 주관대로만 계속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걸 좀 놔두고, 다른 방면으로도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 평상시에는 이런 부분만 생각했다면 이런 방식으로의 생각이 길이 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의 뇌들이 극도로 활성화돼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탈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네 가지 단계 외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과학자들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몇 권을 가지고 이제 좀 세 권을 읽고 요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 걸로 그냥 알아라.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과학에서도 그 위약 효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가짜 약을 주고도 그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일단 드세요라고 하는 실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게 진짜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을 때 비록 가짜 약이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위약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위약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게 정신세계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게 우리의 신체마저도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프랙티스를 매일 하는데 한번 눈을 들어서 자연을 보세요. 우리 인간 세계가 아닌 자연의 세계.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 오듯이 겨울이 가면은 아름다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되고 가을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연수만큼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계절을 매번 보면서 살아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왜 오는지 이런 의문을 별로 갖지도 않죠.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 그대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뭐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사계절은 왜 오는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태양과의 거리와 각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과학적인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왜 그러면 태양에서 도는 게 규칙적으로 돌지 않고 약간 삐뚤게 돌게 돼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 해답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연에서 또 한번 제가 실례를 보여드리는데, 자, 이게 뭔지 아시죠?
그 지나가는 들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등산하다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그 별색 꽃돌 박물관을 그때 옛날에 견학하고 배운 게 조그만 확대경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등산 배낭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꽃을 확대를 해서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세계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는 꽃들도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질서라는 걸 찾게 됩니다. 거기서 질서. 그냥 아름답다. 색깔이 아름답다. 향이 좋다. 이런 그 겉으로 나타나는 거 외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질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질서정연한 아름다움. 네? 근데 그거는 뭐 꽃 세계뿐만 아니라 곤충의 세계도 그렇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잘 보면 그런 질서들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그냥 우연이 되었는가 말이에요. 우연이 되었는가. 더 크게 하늘을 우러러보면 저건 좀 모식도입니다만 이 태양계마저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고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계 또는 더 나아가서 거의 한계가 없는 이 우주 자체가 다 어떤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 몸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몸,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좀 굉장히 흥미로우실 것 같은데 사실은 조직학 슬라이드입니다. 이 조직학 슬라이드. 이 조직학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건 뭘까요? 어느 조직일까요? 뭐 모르시겠죠. 저도 답을 보기 전에 몰랐어요. 이거는 그 우리 침샘, 우리 볼에 있는 그 이하선이라고 하는 그 패로티드 글랜드에서 침샘인데 침을 만들어내는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느다란 관을 형성하는 세포들 사이로 침을 분비해 준다라는 그런 모식, 그냥 이거는 실제 그 조직 현미경입니다. 광학 현미경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뭐 같아요? 이건 저는 뭐 답을 안 보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아주 미세한 섬모들이 있는 그 호흡기계의 그 기도에 있는 그 광학 현미경이. 이걸 제가 보다가 옛날에 조직학 공부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때 조직학을 배우면 이제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좀 길어요. 근데 그때는 슬라이드를 만들고 슬라이드를 각각 하나씩 있는데 꽂아놓고 조교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죠. 저건 핵이고, 저건 뭐 선모고, 저게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자, 이런 걸 대강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나머지 한 2-3시간은 뭐예요? 자기 슬라이드를 보면서 개인 스케치북이 있어요. 미대 다니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제 스케치북이 두꺼운 게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머지 시간 동안 자기 슬라이드를 그리는 거예요. 그 색연필 가지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 HNE 그 염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런 그 분홍색 또는 그 바이올렛 컬러 색연필을 굉장히 많이 쓰죠. 까만색, 빨간색뿐만 아니라 파란색도 좀 쓰지만. 그래서 저걸 계속 그리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그리느냐가 그 학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조교 선생님이 강의 끝나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온통 자유로운 시간이 되죠. 그때는 참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중에 담배 피울 친구들 나가고 화장실 갈 친구들 갔다 오고 심지어는 조를 짜가지고 농부 시합하러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얼른 1시간 뛰고 와서 나머지 시간에 얼른 그리겠다 이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면 옆자리에 있는 성실하게 그리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야, 이게 뭐냐? 뭐 그리는 거야, 오늘 우리가? 뭐 이제 그러면 가르쳐 주죠.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요걸 보고 저게 뭐야, 근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여학생이 그거 가래야. 예, 이게 호흡기 계통에 나와 있는 그
분비물이 저기 이제 슬라이드에 묻은 거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저 그 선모를 이거는 이제 전자현미경인데요. 전자현미경으로 고해상도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선모들이 보이죠. 저런 우리 몸의 조직의 일부를 확대해도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고 살진 않죠. 좀 더 나가 볼까요? 저건 뭘 것 같아요? 꼭 달걀 후라이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저건 뭐냐면 난자입니다. 난자. 여성의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난자가 나오는데, 이 난자도 그 나올 때 그 배란 주기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고요. 그 주변 세포들이,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그 난자 하나를 잘 발달시켜 가지고 내보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다 희생해요. 거기서 영양분도 주고 뭐 어떤 환경을 만들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난자가 나갈 길을 터주기 위해서 자기들은 다 죽죠. 그래서 난자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적혈구예요, 적혈구. 예, 적혈구. 여긴 백혈구.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이 백혈구를 이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멋있습니다. 물론 이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인돼서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멋있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소기관들이 세포 핵을 기시해 가지고 이런 까만 것들이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백혈구에서 나오는 그 살색 물질들, 균이나 암세포를 죽이는 그 물질들을 배설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아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를 저렇게 전자현미경으로 꼭 도나스 모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 동글 같은데 저게 뭐 같아요? 저건 아주 미세 혈관. 미세 혈관을 저렇게 횡으로 잘라놓은. 이건 포도예요? 포도? 이게 우리가 좀 싫어하는 지방 조직입니다. 이 지방 세포를 이제 이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돼 있고, 뭐 아시다시피 지방 세포는 그냥 지방 조직 덩어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몇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내죠. 주로 몸에 안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죠. 저건 뭘까요? 이건 이제 소장. 이 소장에서 이제 그 음식물을 흡수시키는 세포들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이 뮤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액질을 만들어 소장 벽을 보호해주는 그런 거블렛, 이 술잔 모양의 세포, 뭐 그런 게 특징이고, 이건 뭐 같아요? 예, 저게 여러분들 근육세포입니다. 근육세포 하나를 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저렇게 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그 필라멘트들이 서로 당기고 놓는 거에 따라서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아름답죠?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갑상선이래요. 갑상선인데 여기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이 실핏줄로 이렇게 들어가서 모이는 걸로 돼 있고요. 저건 뭘 같아요? 저 망사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허파꽈리입니다. 벽이 굉장히 얇죠. 그러니까 저 안에서 이제 공기가 이 피 속으로 스며들고 스며나오고 하는, 좀 뭐 어마어마하게 얇은 막이죠. 그리고 저렇게 연약한 막이 그게 다 펴지고 이렇게 수축하고 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미세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저렇게 미세한 것 같으면 그냥 달라붙으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얇은 비닐 봉지 한번 여러분들 슈퍼에서 과일 넣으려고 한번 열어보세요. 달라붙어 가지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저런 그보다도 수백 배 얇은 허팝과리가 서로 달라붙지 않고 저렇게 윤활제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저거는 실타래처럼 실핏줄이 돌아가고 있는 우리 신장, 콩팥, 소변을 만들어내는 필터해내는 그런 쪽이고요. 이건 뭐 같아요? 지금 안 나온 조직 중에 뭐가 있어요? 신경다발. 신경다발에는 신경 옆에 신경을 살리는 실핏줄들이 같이 다니고 있고 또 신경을 서포트하는 신경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이 노란 건 뭐 같아요? 나무태예요? 나무타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우리 뼈 조직입니다. 뼈 조직의 세포들이고요. 다 살아있어요. 뼈가 그냥 단단한 시멘트 구조물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매번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칼슘이나 인을 더 흡수하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모델링, 그러니까 모양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는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미네소타 대학의 조직학 교실에서 일하는 박사들이 수십 년 동안 이런 거를 하면서 아름다움, 진짜 우리 조직들의 아름다움을 잘 정리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전자판이죠, 이건.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받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죠.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몸이 얼마나 기가 막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고 어떻게 하면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놀라운 우리 신체의 신비를 여러분들은 5분 동안 잠깐 슬라이드 쇼로 그냥 감상을 하셨는데 그거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닥터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필라소피, 그러니까 과학, 철학,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학과 관련된 철학을 연구한 박사기를 받고 교수로 일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이제 읽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은 보시다시피 이게 한 600페이지 되는 두껍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지금 서론을 좀 읽다가 제가 읽기에는 너무 내용이 흥미진진해서 제 딸에게 먼저 읽고 주라고 양보해서 빌려줬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절대자, 즉 창조주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signature in the cell, 그러니까 각 세포에 숨겨져 있는 어떤 절대자의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즉 DNA 구조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저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옛날에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시계죠. 줄이 달려있는 시계죠. 그러니까 손목시계처럼 작아지기 전에 저런 시계를 찾을 수밖에 없었겠죠. 저 시계가 우연히 생겼을까요? 아니면 누가 저걸 디자인하고 정교하게 만들었을까요? 만든 사람도 있고 디자인한 사람이 있죠, 분명히. 톱니가 어떻게 배열이 돼야 되고 비율이 어때야지 시간이 잘 맞고 어때야지 어떻고 이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저게 그냥 저절로 생기진 않아요. 근데 저 시계를 보면 굉장히 정교하긴 하지만 부품이 몇 개나 될까요? 뭐 예를 들면 한 넉넉 잡고 200개라고 칩시다. 작은 톱니바퀴, 태엽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200개라고 칩시다. 500개라고 치죠 뭐. 예, 500개 충분히 가능하죠.
500개.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조 개의 세포에 각각 있는 어마어마한 DNA, 23쌍의 DNA 쌍들, 각 세포마다 있는, 거기에 각각 있는 그 염기 서열들, 그렇죠? 자, 이런 유전자는 우연히 생겼을까요, 그럼? 이거는 저 시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놀라운,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그걸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저렇게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염색체가 저렇게 보이고요. 두 쌍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DNA 다발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회전하고 있는 걸 더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서 과학자들 그룹에서는 창조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이 운동을 하고 있냐면 Intelligent Design Movement. 그게 뭐냐면 이 생명체는 그냥 그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환경이 셀렉션, 그 환경에 적합한 생물체를 셀렉션 해가지고 그 생물체들이 번식한 게 아니고 누군가 지적인 존재가 디자인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고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방대한데 그만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백그라운드 리서치 사진들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철학적인 책이 아니고 과연 과학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된구나라는 걸 제가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결정론과 자유의지 1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사람마다 사는데 믿음이 있죠. 믿음. 그건 꼭 절제되는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잖아요. 인생의 확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희망이 싹이 트는 거예요. 희망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설명드리면 현 인류가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인류는 죽어가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거를 생각 안 하고 매일 살아요. 그러면서 마치 평생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살아요. 그리고는 죽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사니까, 그리고 희망 없이 죽으니까. 근데 그 책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에서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다라고 한 그 언급,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다라는 언급을 따와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책을 지은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의 삶은, 회생은 믿음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린 거고, 인류는 그런 믿음도 없고 희망도 없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죽어간다는 아주 대비적인 그 백그라운드에서 책을 쓴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므로 나사로가 살았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어떤 간절히 바라는 거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그 희망에 대한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데, 희망의 힘이라고 하는 그 닥터 그룹맨이라고 하는 그 분이,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잠깐 봤습니다. 잠깐. 그 혈액종양내과 의사고 유태인인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그 experimental medicine, 그러니까 실험 의학 중에서도 뭐 분과가 많이 있죠. 근데 이분은 그 종래대로 우리가 약을 쓰고 수술하고 그러는 의학 외에도 정신세계가 관여하는 의학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건강이라는 게 수술과 약으로만 유지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적인 의학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취프로 일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서론에는 이 말이 나와요. hope, 희망은 언제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진짜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또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냥 그 선택의 조건인데 나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선택 조건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내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 책은 이 의사가 자기 과거 30년 동안 온갖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관찰하고 진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정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똑같은 진단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완치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일찍 죽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환자와 가족들이 어떻게 암 진단을 받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지, 그런 걸 보면서 내린 결론은, 아하, 사람이 암에 걸려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는구나. 그래서 책 제목이 The Anatomy of Hope입니다. Hope.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영어 책이지만 굉장히 그 의학 용어를 쉽게 썼고, 심지어는 그 암에 대한 설명도 부연해 가면서 이 암은 왜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암이고, 그런데 이 환자는 왜 그렇게 빨리 안 죽고 오래 잘 사는지, 뭐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려고 애쓴 책이고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가질 수 있는 결론은,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은 자유의지도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암이 걸릴 사람은 암 걸려 죽는 거고, 내가 암 걸릴 팔자가 아니면 별짓을 해도 암 안 걸릴 거고, 예? 그렇게 생각이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어요? 네, 올림픽이 아니고 월드컵. 예, 서울시청 앞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 열광했던 그 2002년도의 월드컵의 감동.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4강에 갔죠. 예? 이 영화 아세요? 1970년대 유행했던 빠삐용. 그 악마의 섬에 갇혀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가는 스티브 맥킨이 연출했던 그 영화.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탈출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나머지 죄수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희망의 또 다른 그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 중에 판도라의 상자라는, 아세요? 예.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우스 신이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여자에게 선물을 하나 하는데, 하필이면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절대 열어보지는 말아라. 그러니 안 열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열었죠. 그랬더니 그 항아리입니다. 사실 그 항아리에서 나오는 게 온갖 나쁜 것들, 뭐 질병, 가난, 굶주림, 뭐 증오,
통증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딱 닫았는데 이미 그때는 다 나올 거 나오고 딱 하나만 남았는데 그게 뭐였어요? 희망만 남아있던 거예요.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랄까, 결론이 뭘까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류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인류의 이제 하와를 본따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 인류가 모든 역경이 오더라도 인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난 죽는구나. 의사가 6개월 있으면 6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그랬는데, 그럼 6개월 있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더 살려고 노력하고 더 살 수 있다고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고, 그런 희망, 강렬한 바람, 그런 게 우리 마음에는 있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왜,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그런 게 그냥 이 욕망일까요? 예를 들면,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사업에서 실패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거지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죠? 그래도 거기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요, 사람들이. 다리를 잘라서 낸 사람도 언젠간 웃어요. 그리고 살아요, 잘.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예들을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뭔가 더 잘 될 거리라고 하는 기대감,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거의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제 중국의 시인인데, 중국의 시인이 쓴 시를 보면 희망이란 무엇인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간단해요. 뭐 한자를 번역한 건데, 희망은 마치 길과 같은 것이다. 길이란 거는 원래 땅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니 길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희망은요, 그냥, 물론 우리에게 판도라 상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어떤 절대선, 우리로 하여금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역경에서도 살아남게 하는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거긴 하지만 그 희망마저도 우리가 개발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희망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이제 단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희망이라는 건 실현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으로 하루 뭔가를 바라보고 또 꿈을 꾸고 기다리는 것을 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에 보면, 우린말은 희망 그러면 한 가지지만 영어는 희망에 비슷한 말들이 좀 많아요. 그런 단어들을 다 찾아보면은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나중에. 근데 이 아이의 꿈이죠. 어떻게 보면 포부일 수 있고, 더 큰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는 야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어린아이가 대통령 한다고 해서 대통령 되나요? 아니죠. 커가면서 그 꿈을 버리죠. 그렇지만 그 꿈을 끝까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꿈이라는 거는 다 희망이 아니에요. 그 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어떨 때 그걸 우리가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걸 구체화시키고 노력을 할 때 얘기해요. 내가 예를 들면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데 나가서 운동만 하고 있으면, 물론 체육 교수는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정한 길에
이 일맥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학생들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대학 교수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사람들 흉내도 내고 말이죠. 그 삶을 흉내내야 되겠죠. 내가 바란다고만 해서 그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희망도 닥터 굿만이 아까 쓴 희망 어나토미 그 책에서도 얘기하는 건 실제로 환자들이 다 암에 걸리면 낫고 싶죠. 그런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희망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암에 걸렸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그렇게 끊으라고 하는 담배를 계속 피웠구나. 그러면 그 담배를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폐암에 좋은 운동을 하고 공기를 신선하게 마시고 면역을 증진시킬까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서 자기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그걸 진짜 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연한 바람이 희망이라는 게 아니고 그건 꿈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욕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희망이라는 것은 구체화되고 생활에 착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과 삶이 변화될 때 그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없는 게 현대인들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사람들, 희망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뭐 많이 있겠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 가장 극한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과 생각이 그 사람을 가장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동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 수명 한계 내에서의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 죽음 이후에 나의 존재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은요, 꼭 제가 얘기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희망뿐만 아니라 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뭐 어차피 죽고 나면 무슨 상관이야. 뭐 마음껏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죽어서도 나는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게 살다가 실제로 걸맞게 죽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마지막 과제는 뭘까 같으냐면 죽음일 것 같아요. 죽음.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고 그렇다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제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사랑, 믿음, 희망. 성경에서는 절대자가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한 거지. 그러니 너희가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랑을 내가 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에서도 자기 죄책감, 자기의 어려움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절대자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순간. 그렇게 될 때 그분을 만나고 싶은 소망마저 희망마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세계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하더라도 우뚝 설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 앞에 제가 이제 섬에 시골에 사니까 아무래도 자연이 가까이 있죠. 바로 집 앞에 바닷가에 저런 이 시다 트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허밍버드 부부가 있어요. 여름이면은 온갖 장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새들이 얼마나 재밌게 장난을 하는지 이것만 봐도 하루가 다 가도 심심치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망원 렌즈를 고정해 놓고 30분을 기다려서 저런 여러 번 찍어 과정에서 저런 한 장을 뽑은 거예요. 깜짝할 새 중에 가장 빠른 게 눈 깜짝할. 이 눈 깜짝하면 이 새들은 벌써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셔터로 잡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얼마나 빠른지 말이죠. 그 새들이 지금 뭘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장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옛날에 저런 이게 참새는 아니지만 하찮은 참새마저도 저절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천지를 절대자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하물며 너희는 그 많은 새보다도 나은데 어떻게 너희가 함부로 되도록 놔둘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설령 살다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 참 이 성구는 참 우리에게 어떤 어떤 보험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서 오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죠. 우리의 생각이 변할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그 능력이 다시 생기는 것이고요. 그 자유의지의 목적은 즉 우리에게 선택의 옵션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선택을 바꿀 때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극복하는가 이겁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 달을 보내시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